최근 이란에서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훈련받은 최정예 혁명수비대 5천여 명이 주둔하던 지하 군사도시가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에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수십 년간 파고 또 파서 완성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체 길이보다 더 깊은 땅 속에서 단숨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지하 요새를 설계하고 굴착 기술을 전수한 곳이 다름 아닌 북한이라는 사실이거든요. 1950년부터 70년 넘게 미국과 맞서온 핵무기까지 손에 쥔 북한을 미 군부는 도대체 왜 이란보다 훨씬 만만한 상대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섬뜩한 비하인드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이란 중부 이스파한 인근 지하 150m 혁명수비대 전개 병력 5천여 명이 숨쉬고 있던 그 요새가 단 47분 만에 침묵했습니다. 미 공군의 GBU-57 벙커버스터 6발이 연속으로 내리꽂혔고 뒤이어 투하된 열압역탄이 지하 통로를 따라 불지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생존자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는 팩트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 지하 요새의 설계 도면과 굴착 기술을 넘긴 게 바로 북한이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북한 군사 기술자들이 이란에 파견되어 갱도 구축 노하우를 전수했고 그 대가로 이란은 미사일 기술과 달러를 건넸습니다. 서로 필요한 걸 맞바꾼 거래였죠.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생존 전략인 땅굴 방어를 수출한 셈인데 그 기술이 미국의 신형 폭탄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어지는 광경을 생중계로 지켜본 겁니다. 자, 열압역탄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밀폐된 지퍼백 안에 포금탄을 터뜨린 뒤 거대한 진공청소기로 산소를 단 1초 만에 빨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엄청난 압력이 밀려오고 그 직후 급격한 진공 상태가 되면서 폐와 내장이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땅 위에서 맞으면 그나마 압력이 분산되는데 좁은 지하 갱도에선 그 에너지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홍수를 피하겠다고 무거운 은행 금고에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면 오히려 탈출구가 없어서 더 빨리 수몰되는 꼴이 되는 거죠. 깊이 숨을수록 안전하다는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 작전 직후 북한 관련 브리핑이 줄줄이 열렸다고 합니다. 핵심 논점은 단 하나. 북한의 6,000개 지하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 가능한가? 펜타곤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란보다 쉽다는 겁니다. 이란의 방어 체계는 종교로 얽힌 거미줄 같거든요. 한 가지를 잘라도 다른 가지가 살아서 다시 자라납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방운까지 중동 전역에 뿌리를 내린 시아파 네트워크가 본체를 때려도 대리 조직들이 살아 움직여요. 반면 북한은 팽나무입니다. 가지는 무성하게 뻗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밑동 하나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밑동만 베면 나무 전체가 쓰러집니다. 미 군산기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MQ-9 리퍼 무인기가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거기 탑재된 R9X 미사일은 폭발하지 않아요. 대신 6개의 칼날이 튀어나와 반경 1m 안에 목표물만 정밀하게 절단합니다. 주변 장기는 건드리지 않고 종양만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 같은 거죠. 2020년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바로 이 방식으로 제거됐습니다. 북한의 밑동을 노리는 칼날이 이미 갈려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미 군부가 북한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단지 군사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더 알고 있는 걸까요? 지하 땅굴은 요새가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관이 됩니다. 북한이 70년 넘게 목숨 걸고 파온 6,000개의 지하시설이 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미국이 지난 20년간 뭘 준비해왔는지를 봐야 이해가 돼요. 2007년 미 공군은 GBU-57이라는 괴물을 처음 실전 배치했습니다. 무게만 14톤, 길이 6m. 웬만한 승용차 4대를 세로로 이어붙인 크기예요. 이 녀석이 지상에서 떨어지면 단단한 안반을 60m 이상 뚫고 들어갑니다. 북한의 핵심 지하시설 대부분이 지표면 아래 30m부터 50m까지에 위치한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은 이미 북한의 천장을 뚫을 수 있는 드릴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천장만 뚫어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블루 1118 비열압역탄이 뚫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터널 내부 온도를 순식간에 섭씨 3000도까지 끌어올리고 그 직후 산소를 전부 빨아들여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불과 압력은 모든 틈새를 찾아 흘러 들어가니까요. 북한도 이 위협을 모르지 않습니다. 2017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압, 이른바 모든 폭탄의 어머니를 처음 실전 사용했을 때 김정은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무게 10톤짜리 폭탄 하나가 ISIS 터널망을 통째로 증발시키는 영상을 북한 군부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문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더 깊이 파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하 100m 아래로 내려가면 환기 시스템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고 건설 비용은 10배 이상 뛰어요. 북한 경제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탈출로는 더 길어지고 열압력탄의 효과는 오히려 더 극대화됩니다. 권력 구조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김정은 한 명만 제거되면 뒤를 이을 명확한 후계 구도가 없어요.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뿐인데 이 두 나라가 미국과 전면전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위해 싸워줄 리 만무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피를 쏟고 있고 중국은 대만 문제로 머리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북한은 고립무원입니다. 2024년 기준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 지도부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워크 무인기가 하루 40시간 이상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정찰위성 8기가 평양 일대를 5분 간격으로 촬영해요. 김정은이 어디서 밥을 먹는지 미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 군부의 계산은 명쾌합니다. 땅굴은 뚫을 수 있고 체제는 머리 하나에 의존하며 도와줄 친구는 없다. 이란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표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군사적 방패만 뚫린 게 아닙니다. 북한 내부를 지탱하는 경제적 뿌리마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북한이 지하 요새에 목숨을 건 이유부터 짚어야 합니다. 6.25 전쟁 때 미 공군의 폭격으로 평양의 건물 95%가 파괴됐거든요.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된 트라우마가 DNA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휴전 직후부터 김일성은 명령했습니다. 땅 속으로 들어가라.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전역에는 약 6,000개의 지하시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수공장, 지휘벙커까지 핵심 시설 대부분이 땅 속에 숨어 있어요. 평양 시내에서만 지하철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110m를 지나고 유사시에는 이게 시민 대피소로 전환됩니다. 외부에서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죠. 근데 이 모든 전략이 1950년대 기술에 맞춰 설계됐다는 게 치명적입니다. 당시 미국의 재래식 폭탄은 기껏해야 땅속 10m를 파고들었어요. 30m만 들어가도 안전지대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GBU-57은 60m를 뚫습니다. 기술은 7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북한의 방어 교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열압력탄의 작동 원리를 좀 더 파고들어 볼게요. 이 폭탄이 터지면 두 단계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불.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제가 섞인 연료가 공기 중에 흩뿌려지면서 거대한 화염구름을 만들어요. 밀폐된 터널 안에서 이 온도가 순간적으로 3000도까지 치솟습니다. 콘크리트 벽도 버틸 수 없는 온도예요. 두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폭발 직후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면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음압,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압력이 인체를 찢어놓습니다. 폐가 터지고 고막이 파열되고 내장이 밀려나와요.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터널 내부의 모든 전자장비, 통신시설, 환기 시스템이 한꺼번에 박살납니다. 라면 끓일 때 뚜껑에 맺히는 물방울 보신 적 있으시죠?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뚜껑에 닿아 액체로 변하는 단순한 원리잖아요. 열압력탄은 그 반대입니다. 좁은 공간에 엄청난 열을 가두고 그 열이 산소를 집어삼키면서 모든 생명체를 질식시키는 거예요. 차이점이라면 라면 뚜껑은 열면 되지만 지하 갱도에 갇힌 병사들은 열문이 없다는 겁니다. 2024년 6월 미 공군은 B-2 스텔스 폭격기로 GBU-57 실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네바다 사막의 지하 벙커 모형.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하 55m 깊이의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전히 관통됐고 이어진 열압력탄 테스트에서 내부 모든 인체 모형이 생존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한 군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2023년부터 북한은 주요 시설의 입구를 분산시키고 가짜 터널을 대량으로 파는 기만 전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개 시설의 진짜 입구 2개, 가짜 입구 30개를 만들어 미국이 어디를 때려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정밀 타격 능력은 입구를 찾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를 지표면 위에서 탐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진파 센서, 열화상 위성, AI 기반 지형 분석까지 동원되면 가짜 입구는 무의미해져요. 북한의 지하 요새 전략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 2026년 3월 기준 쌀 1kg 가격이 북한 원화로 18,000원입니다. 근데 같은 시장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 0.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490원이에요. 가격이 무려 36배나 차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북한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2005년 김정일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꾸면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교환 한도를 10만 원으로 제한했어요. 장롱 속에 현금을 쌓아둔 장마당 상인들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국가가 인민의 주머니를 털어간 셈이죠. 그 직후 벌어진 일이 뭔지 아세요? 북한 주민들이 원화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한 장마당에서는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실질적인 화폐로 통용돼요. 2025년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 장마당에서 고액 거래의 90% 이상이 외화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차를 살 때, 심지어 뇌물을 줄 때도 원화는 받지 않아요. 자기 나라 돈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거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북한 내부를 도는 달러 현금이 약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정돼요. 이게 공식 은행 시스템이 아니라 장롱 속 베개 및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건물주인 국가가 파산해서 배급이 끊기니까 세입자인 주민들이 남의 나라 돈으로 자체 생태계를 돌리고 있는 꼴이에요. 공식 장마당만 430여 개입니다. 비공식 장마당까지 합치면 1000개가 넘어요. 이 시장들에서 하루에 오가는 돈이 북한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 계획 경제는 껍데기만 남았고 실제 경제는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환율이에요. 2010년만 해도 1달러에 3,000원 하던 북한 원화가 2026년 3월 기준 암시장에서 1달러에 52,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16년 만에 가치가 17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원화를 믿지 않으니까 달러를 사재기 합니다. 달러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 환율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단속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달러 거래하다 걸리면 공개 처형감인데도 거래는 멈추지 않아요. 돈의 흐름이 바뀌면 충성의 흐름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당 간부들이 국가 배급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어요. 내가 네 밥줄이다 라는 논리였죠. 근데 지금은요, 장마당 상인들이 달러를 쥐고 있고 간부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뇌물을 받아 생활합니다. 권력의 원천이 당에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2025년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지방당 간부들이 공개적으로 위에서 월급 안 줘도 우리는 먹고 산다 라고 말한다고 해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충성심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2025년 12월 중국 단둥시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화물 트럭이 하루 평균 47대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에는 하루 400대가 넘었거든요. 물동량이 88% 폭락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 북중 무역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중국으로서는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시진핑의 악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압록강 너머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미군 기지가 중국 국경 바로 앞까지 밀고 내려오는 셈이거든요. 베이징에서 압록강까지 직선 거리로 겨우 80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정도예요. 중국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체제가 붕괴되는 건 막아왔습니다. 2017년 UN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의하면서도 뒷문으로 석유를 대줬고 2023년에는 암암리에 식량 30만 톤을 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북한을 살려두는 게 중국 국익에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은 공식 발표 4.6%였지만 실제로는 2% 안팎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내수가 박살났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17%를 넘깁니다. 자기 집 불 끄기도 바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급변 사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난민 유입. 북한 인구 2,600만 명 중 10%만 넘어와도 260만 명이에요. 단둥, 선양 같은 동북 삼성 도시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 끔찍합니다. 북한 내 핵시설과 핵물질 관리 문제예요. 체제가 무너지면 핵탄두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군벌이 가져갈 수도 있고 국제 암시장에 풀릴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제어 불능의 핵무기가 국경 바로 옆에 널브러지는 악몽인 거죠. 그래서 중국군은 이미 비상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유사시 북한 내부로 진입해서 핵시설을 확보하고 난민을 차단하며 친중과도 정권을 세운다는 시나리오예요. 2021년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미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급변 사태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중국이 북한을 살리려 할수록 북한 경제는 더 중국에 종속되고 종속될수록 내부 불만은 커지거든요. 장마당에서 위안화가 달러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뭘까요? 북중 국경 무역이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식품, 의류, 전자제품이 북한 장마당을 점령했어요. 북한 주민 입장에서 중국은 먹여 살리는 손이자 동시에 자존심을 구기는 존재인 겁니다. 2025년 탈북자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놈들 물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근데 그게 너무 분하다.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북한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해서 마냥 낙관할 수 없는 치명적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서울을 향한 비대칭 보복입니다.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나올까요? 조용히 무너질까요? 역사적으로 독재 체제가 붕괴 직전에 가장 위험한 도박을 걸어왔거든요. 1941년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기습을 감행한 것도, 2003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유전에 불을 지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자폭 심리입니다. 북한은 지금 휴전선 북방 20km 이내에 장사정포 8,000 문 이상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도심까지 직선 거리로 40km 남짓이에요.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가는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이 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으면 첫 1시간 동안 서울에 포탄 수십만 발이 쏟아져요. 한미연합군이 아무리 빨리 방역해도 그 1시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023년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한의 개전 초기 포격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최소 6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핵무기를 쓰지 않았을 때 추정치입니다. 체제가 흔들릴수록 이 인질극의 위험성은 커져요. 김정은 입장에서 서울은 최후의 협상 카드거든요. 두 번째,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게 압록강 넘어 친미 국가는 절대 레드라인이에요. 경제적 손익계산이 아니라 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를 떠올려 보세요. 중국은 건국 1년밖에 안 된 신생 국가였고 내전 후유증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한 상태였어요. 근데 메가더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오자 마오쩌둥은 100만 대군을 밀어넣었습니다. 죽창 들고 미군 탱크에 달려든 거예요. 지금 중국이 1950년보다 약할까요? 2025년 기준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정우에는 병력 40만 명, 전차 3,000대, 전투기 50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 시 70이 시간 내에 압록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세 번째, 북한 체제의 회복력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인구의 3%부터 5%까지인 60만에서 100만 명이 아사했다는 추정이 있어요. 그런데도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을 때도 버텼어요. 일반적인 국가 같았으면 진작 붕괴했을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든 견뎌왔거든요. 김씨 왕조가 3대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한 포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공포, 선전, 배급 시스템, 그리고 촘촘한 감시망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단정하는 건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해요. 균열이 분명히 가고 있지만 그 균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그 과정에서 서울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변수를 종합하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구조적 흐름을 분석하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 향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미국의 정찰 압박이 극대화되면서 북한의 히스테릭한 도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2026년 1분기에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12발을 쐈는데 이건 2023년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반응 빈도도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문제는 이 도발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코스피 지수가 평균 0.3%부터 0.5%까지 흔들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반도 리스크에 민감하거든요. 한 발 한 발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누적되면 한국 증시의 만성적 디스카운트 요인이 돼요. 왜 한국 주식은 이렇게 저평가야? 라는 질문에 북한 리스크가 항상 끼어드는 이유입니다. 중기로 넘어가면 향후 1년에서 3년 사이 내부 균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핵심 변수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북한 원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면 장마당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거든요. 2025년 말 기준 장마당 쌀값이 1년 전보다 40% 올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터지면 충성심 따윈 무의미해져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집단이 있습니다. 돈주,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돈을 번 신흥부유층이에요. 이들은 당 간부가 아닙니다. 체제 덕분이 아니라 체제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 사람들이죠. 이들의 충성심은 김정은이 아니라 자기 통장에 있어요. 체제가 흔들리면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먼저 탈출하거나 내부에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탈북자 증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평성시장의 큰손 몇 명이 몰래 중국 브로커와 연결해서 가족 전체 탈북 루트를 알아보고 있다. 사실이라면 부유층부터 배가 기울기 전에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장기적으로 3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두 가지 힘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시장 경제의 압력,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에요. 이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체제가 급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1989년 동독이 무너지기 직전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경제는 서독에 종속되어 있었고 젊은 세대는 서방 문화에 빠져 있었으며 당 간부들조차 체제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 명분이 사라졌거든요. 북한도 비슷한 경로를 밟을 수 있어요. 물론 핵무기가 있고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있으며 김씨 왕조의 통제력은 동독 공산당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압력이 일정 임계점을 넘으면 아무리 단단한 체제도 버틸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가 터지면 항상 등장하는 게 수혜주잖아요. 방산주 사라, 통일, 대박주 담아라.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될까요? 냉정하게 보면 한반도 지정학 위기는 한국 자산 전체의 마이너스거든요. 2024년 4월 이란 이스라엘 긴장 고조 때 코스피가 이틀 만에 3.2% 빠졌어요. 그때 방산주는 올랐냐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틀간 5%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지수 하락폭을 해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진짜 문제는 환율입니다. 2024년 4월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1380원에서 1420원까지 3% 넘게 뛰었어요. 북한 리스크가 직접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때 환율이 한 달 만에 5% 넘게 급등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치면 1450원이 순식간에 1520원 찍는 수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수입 물가가 뛰어요. 우리가 먹는 밀, 옥수수, 대두 전부 달러로 사옵니다. 휘발유값, 가스비, 전기료 다 오르고요. 결국 서민 장바구니가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북한 테마주 몇 푼 벌겠다고 올라탔다가 원화 자산 전체가 쪼그라드는 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북한 테마주에 올라타지 마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벤트 드리븐 트레이딩은 전문가들도 타이밍 맞추기 어려워요. 뉴스 보고 사면 이미 늦습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내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세요. 달러 예금, 미국 ETF, 달러 채권 같은 자산이요. 이건 북한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대외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통상 총 자산의 10%부터 20%까지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지금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비중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공포에 팔지 마세요.
2017년 핵실험 때 코스피가 2300에서 2100까지 빠졌다가 6개월 만에 2500을 돌파했거든요. 지정학 이벤트는 충격은 크지만 지속 기간은 짧습니다. 패닉셀은 바닥에서 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십 년간 땅굴을 파고 이면으론 달러를 긁어 모으며 연명의 온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70년짜리 방패는 기술 앞에 무력해졌고 내부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며 미국은 이 모든 걸 계산기에 넣고 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진리는 이겁니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체제도 기술이 바뀌고 내부가 골무면 결국 터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 체제가 10년 안에 급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다시 버텨낼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